한국은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수출의 25%는 중국에 가고 있죠.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면 한국의 경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외교적 압박에 버금가는 무례한 말을 하는 중국 대표. 회의장은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 김동민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공존해왔습니다. 바다를 다르게 보는 두 나라의 대표들,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브래드 콜린입니다. 미국 MIT에서 해양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바다의 가치에 대해 연구한 공로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바다를 수치와 곡선, 자본의 흐름으로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날 그 포럼에서 일어난 단 한 장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MIT 국제해양자원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고 전 세계에서 400명 넘는 해양 전문가와 외교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이 행사에서 좌장을 맡았고 발언자들의 발표를 조율하며 토론을 주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건은 중국 대표인 리처나오 소장이 단상에 올라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봐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감히 해양자원을 논한다고요? 자원도 없고 바다도 중국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국가전략해양연구소의 수장으로서 그는 늘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정당화해왔죠. 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노골적인 모욕이었고 그 대상은 한국 전체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회의장은 숨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좌장으로서 중재할까 고민했지만 바로 그때 한 젊은 학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김동민. 해양수산부 산하국제자원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었고 이번 포럼의 발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김동민 박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청중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기 전 리처나오 소장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죠. 리 소장님, 바다를 단지 통로로만 보신다면 이 회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학자가 어떤 말을 할지 솔직히 저조차 의문이었거든요. 김동민 박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뜬 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검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 바다 위를 가르는 그 선박은 마치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단순한 수출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생존, 성장, 그리고 선택의 상징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은 지금 자원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이젠 석유나 가스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해양자원 발표를 들어왔지만 연결을 자원이라 부르는 발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대표 리처나오 소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국이 가진 자원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펑리메이 교수, 칭화대학교의 해양법 전문가이자 국제법 자문위원인 그녀도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죠. 그녀의 눈에는 냉소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민 박사는 갑자기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르단을 아십니까? 청중들의 얼굴엔 의문이 가득했어요. 내륙국 이야기라니 포럼 취지와 맞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1950년대 요르단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했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을 개발하거나 아카바만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확보하는 것. 대부분은 유전을 선택했겠죠. 하지만 요르단은 바다를 택했습니다. 화면에는 홍해와 연결된 요르단의 아카바만 지도가 떠올랐고 페트라 유적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회랑이 이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요르단은 석유 부국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통해 얻게 된 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저 역시 메모를 멈추고 그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김동민은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원은 없었지만 세면이 바다였고 그 바다를 경계가 아닌 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크린에 한국의 1960년대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어린아이들, 흙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들. 그 안에 배경처럼 흐르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죠. 하지만 우린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국가 자랑이 아니라 생존의 기억을 담은 이야기라는 걸요. 김동민 박사의 발표는 단순한 통계를 나열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였고 고백이었으며 하나의 전쟁사 같았습니다. 절박한 나라가 어떻게 바다에서 살 길을 찾았는지를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전하는 목소리였죠. 여러분,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석유도 가스도 금속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넘겼고 한국의 주요 무역항 사진이 순차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 울산.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항의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집니다. 한반도는 융통성이 없는 반도지만 우리는 바다를 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한국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펑리메이 교수는 끊임없이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청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인 리처나오 소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고 목소리는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그건 단지 지리적 위치 덕분 아닌가요?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당연히 물동량이 많겠죠. 김동민 박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닌,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이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스크린을 넘겼고 세계 최대 조선소인 거제도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도크,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초대형 LNG선과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시설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심해 해양 플랜트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의 역사였습니다. 석유는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바다를 연결의 공간으로 본 겁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단지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 순간 독일 대표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희망이 한국에게만 유효했습니까? 같은 바다를 접한 일본이나 중국은 왜 뒤처졌다고 보십니까? 김동민 박사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통계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한국은 외환이 고갈되어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초대형 유조선 건조였습니다. 돈이 없던 한국은 가장 비싼 배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선택지가 없을 때 우리는 바다를 택했고 그 바다를 통해 가장 값비싼 상품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숙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통계나 보고서가 아닌 한민족의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 대표단 사이에서 다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왕레이 소장, 베이징 해양대학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은 결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수출의 25%는 중국에 가고 있죠. 우리가 바다를 통제하면 한국의 경제는 바로 무너집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학술 토론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 가까운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동민 박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왕 소장님, 한국은 한 번도 바다를 정복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공존해왔습니다. 그는 이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다양한 무역 항로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동해, 태평양, 인도양을 잇는 다양한 항로가 그 위에 빽빽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자유로운 그 흐름을 신뢰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젊은 학자는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해양 전략과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리처나우 소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펑리메이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동민의 발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철학적 반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동민 박사의 발표는 바다를 통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넘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바다와 인간, 국가와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왔는지를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동민 박사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양 접근성과 산업 기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바다에서 발견한 자원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울창한 숲이 있는 한국의 산간 지역이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양자원 포럼에서 갑자기 산 사진이라니요. 저 또한 고개를 갸웃했지만 김동민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생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콩? 이게 정말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까? 그런데 그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자생하는 한 야생콩 품종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과학자들이 이 콩에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생리활성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현미경 사진이 떴습니다. 그 속에는 실험 과정 중 암세포 성장이 억제된 사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펑리메이 교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제 옆에 독일 대표는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이 성분이 세계 제약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독일의 바이엘사는 이 콩의 유전자 특허권을 사겠다고 한국 정부에 7조 원을 제안했죠.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이 특허를 팔았을까? 아마 그게 보통 국가들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동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생물 주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나우 소장은 비웃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거절하다니요?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김동민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응수했습니다. 리 소장님, 석유는 한번 태우면 사라지지만 생명자원은 연구할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는 그 야생콩을 기반으로 국내 제약 산업을 성장시켰고 지금은 세계 5위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히 자원은 많을수록 좋다는 기존의 경제학 논리를 완전히 뒤엎고 있었어요. 자원이란 있는 것을 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GDP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명자원 특허수는 세계 3위입니다. 스크린에는 해양에서 채취한 미생물, 조류, 해저, 생명체들의 이미지와 함께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해양바이오 관련 기술들이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많은 외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이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장 모델은 해양과 바이오 산업의 결합이라고 보십니까? 김동민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연결을 얻고 생명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석유나 철처럼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활용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을요. 회의장 안이 잔잔한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분위기를 깬 건 다름 아닌 리처나우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결국 세계는 군사력과 규모가 좌우하는 법입니다. 경제야말로 국력이고 자원이 국방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 말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브래드 콜린 교수인 제가 개입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김동민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 소장님, 진정한 국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탄소를 남기고 군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술,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남겨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 손을 들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펑리메이 교수가 갑자기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BTS 팬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폭소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고 아주 진솔한 말이었으니까요. 펑리메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도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저도 큰 영감을 받았고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김동민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펑 교수님, 문화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바다처럼요.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누는 한 미래는 분명 밝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박사가 보여준 한국 모델은 인류 전체가 배워야 할 새로운 생존 전략이었죠. 포럼 2일차 회의장은 전날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과 긴장 속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어제 발표한 김동민 박사의 이름을 수군거렸고 몇몇은 아예 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드 콜린, 제가 좌장인 저조차도 마음속으로 이미 그의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동민 박사는 단상에 오르자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바다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세계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도 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구 기후변화 그래프와 해수면 상승도, 해양 플라스틱 밀집도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50년 바닷속 플라스틱 양이 물고기보다 많아진다는 국제 보고서의 인용이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띄운 첫 번째 사례는 세계 최초로 한국이 개발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선체를 따라 흘러가는 LNG 저장 탱크의 단면도와 공정사진이 연이어 나오자 영국 대표가 자리에서 몸을 기울이며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선박보다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이미 100척 이상을 수주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선박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선진국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동민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국제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그린 시웨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기술과 친환경 연료 전환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려 합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있던 펑리메이 교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공유라니.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죠. 이어 두 번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유랑의 해양쓰레기 수거선박 이름하여 바다청소부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해역 곳곳에서 실제 작동 중인 무인 선박들이 등장했고 회의장 안에서는 감탄과 속삭임이 교차했습니다. 매일 100kg 이상의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수거하고 AI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밀집 지역을 파악해 스스로 경로를 조정합니다. 에너지는 100% 태양광과 파력으로만 충당합니다. 중남미 대표단에서 박수가 터졌고 그 반응은 곧 전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동민 박사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한국의 해양보호, 구역 확대 계획과 탄소 중립형 해양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마치 예언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를 통해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나라가 되려 합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그 고민이야말로 진짜 국가 경쟁력 아닐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회의장 뒤편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의 특별대사였죠. 김 박사님, 혹시 이 내용을 다음 주 제네바 유엔 기후변화 특별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략은 단순한 한국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동민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바다의 가치를 이제 세계에 되돌릴 차례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큰 울림이 왔습니다. 좌장이었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 콜린입니다. 30년간 해양 경제를 연구해왔지만 오늘 제가 느낀 건 숫자가 아닌 철학의 힘입니다. 김동민 박사님, 당신의 발표는 단순한 국가 사례가 아닙니다. 해양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졌고 한국 대표단의 눈가엔 눈물이 맺힌 이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집필해온 바다의 경제학이라는 책. 그 두 판을 완전히 다시 써야겠다고요. 이제는 자원이 아닌 공존과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날 밤 김동민 박사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MIT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눠야겠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박사. 당신은 바다를 통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네바. 전 세계 150개국이 모인 UN 기후변화 특별 세션이 열린 그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제 이름은 브래드 콜린 MIT 석좌 교수이자 오늘 세션의 공동 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앞줄 거대한 스크린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고 마이크는 단 하나. 바로 김동민 박사를 위한 자리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MIT 포럼의 젊은 발표자였던 그가 이제는 세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무총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해양 전략. 발표자는 대한민국의 김동민 박사입니다. 천여 명의 각국 대표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동민 박사는 침착하게 단상에 올라서더니 마이크를 잡지도 않은 채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가의 전략이자 어쩌면 한 명의 아이가 도시락 속에서 자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첫 번째 사진은 뜻밖에도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회의장엔 조용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김밥. 한국의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김밥이 바다를 건넜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팔리고 있으며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의 모델로요. 그는 곧바로 블루카본, 즉 바다의 탄소 흡수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양식장, 갯벌의 규조류, 잘피숲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탄소를 흡수하면서도 인간에게 먹거리와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는 이어 바다 위의 검은 격자, 즉 위성사진에 찍힌 김양식장의 장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검은 격자가 바로 지구의 숨구멍입니다. 그 순간 제가 있는 좌장석에서조차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케냐, 페루, 핀란드 대표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중국 대표석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리처나우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MIT 포럼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김 박사, 그 김이 뭐 대단하다고 여기서까지 이야기합니까? 한국이 중국의 바다를 통하지 않고 수출이 가능합니까? 결국 당신네 나라는 우리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 발언은 외교적 도를 넘은 직접적 위협이었으니까요. 저는 좌장으로서 개입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김동민 박사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리 소장님, 한국은 단 한 번도 바다를 지배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통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말에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펑리메이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소속이지만 오늘 김 박사님의 발표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공존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엔요. 리처나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중국 대표단은 술렁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민은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완도 앞바다, 바다 위에 그물처럼 펼쳐진 긴발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어촌의 풍경이 아닙니다. 기술과 전통이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바다는 길을 내면 미래가 열립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사무총장도 유럽연합 대표도 미국 대표도 다 같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펑리메이 교수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김동민 박사는 다시 단상에서 내려왔고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해양 경제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의 서문을 고쳤습니다. 원래 제목은 바다의 자원론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검은 격자 위에 선 희망 한국이 보여준 바다의 철학. UN 기후변화 특별 세션 이후 전 세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김동민 박사의 발표에 반응했습니다. 발표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은 수많은 뉴스 알림으로 쉴 틈이 없었고 이메일은 500통을 넘겼습니다. CNN, BBC, 르몽드, 일본 NHK까지 모두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지구를 구하다. 김동민 박사의 발표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돌파했고 해시태그 THISKIMSAVESTHEARTH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럽의 대형 마트에선 한국산 김 제품이 동나고 슈퍼마켓 입구마다 김 재입고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기 시작했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정부 차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케냐, 칠레, 모로코 등 연안국들이 한국해양수산부의 김 양식 기술 도입을 요청했고 유엔은 이를 글로벌 블루카본 모델로 명명해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2025년 6월 5일 세계 블루카본의 날, 대한민국 완도에서 전 세계가 모였습니다. 완도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록색 UN 깃발이 펄럭이고 각국 언어로 쓰인 바다에서 다시 희망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가 완공되어 그날 개관식을 맞이한 겁니다. 저도 MIT 해양경제학자로서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김동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 대표들과 함께 무대에 섰고 단상에 오르기 전 누군가를 찾듯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해변 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는 완도의 어민 이순걸 어르신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색 점퍼에 바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76세의 이순걸 어르신은 김동민 박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김양식 현장을 처음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해주신 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다가 살아야 사람도 산다고 하셨던 거. 이순걸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듣게 될 줄은 몰랐지. 그날 저녁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온 과학자, 외교관, 어민들이 함께 모여 김밥을 말고 미역국을 끓이고 노래를 부르며 해변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다 위로 수백 개의 드론 조명이 켜지며 완도 앞바다를 수놓았고 김양식장의 격자 무늬가 하늘 위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불빛으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석유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바다는 길을 내면 미래가 열린다. 김동민. 저는 눈가가 젖는 걸 느꼈습니다. 제 연구 인생 30년을 뒤집은 이 한 문장이 이제 전 세계의 해양 전략의 슬로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동민 박사는 작은 항구 앞 나무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옆에는 이순걸 어르신이 준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죠. 그가 타자를 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지구는 바다에서 다시 숨쉬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어촌에서 시작됐다. 이후 김동민 보고서는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핵심 참고 문건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의 김 양식 기술은 5년 안에 50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브래드 콜린은 바다의 철학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펑리메이 교수는 중국 내 해양 개방 정책의 전환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5일 세계는 김밥을 말며 김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작은 김 한 줄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구의 희망이었으니까요.